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팀 김민영 기자입니다. 12구 참사 100일을 앞둔 오늘 뉴스데스크는 바로 간다로 시작합니다. 참사가 일어난 골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추모의 벽이 생겼습니다. 이태원 곳곳에는 여전히 그날의 상흔이 선명하고요. 찢어지고 파괴된 유가족들의 삶도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참사 100일을 이틀 앞둔 이태원 거리. 쪽지가 가득 메워진 추모의 벽 뒤로 세계 음식 문화 거리가 텅 비어 있습니다. 100일 동안 잠도 못 자고 유족들한테는 마음이 아프죠. 이태원의 일상은 언제쯤 회복될 수 있을까? 유가족의 시간도 10월 29일, 그날에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25살이었던 상은 씨의 방입니다. 꼭 상은 씨가 아침에 나간 것 같습니다. 학점 4점, 계절학기, 취업 등 계획과 목표를 적은 메모가 붙어 있고 프랑스 여행 사진 등도 예전과 그대로입니다. 외동딸이었던 상은 씨는 작년 여름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여보세요, 나 합격했어. 축하해. 고생했다, 야. 축하해. 하지만 취직을 기대하며 찍은 증명사진은 영정사진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상은 씨가 좋아하던 꽃을 여전히 틈틈이 갈아줍니다. 하지만 딸이 남긴 흔적은 가슴을 짓누릅니다. 가방에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찌그러질 정도로 압력이 심했었나 봐요. 가장 힘들고 무서운 건 딸이 돌아올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느 순간 제가 상은이가 없다는 거를 인정하고 있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정말 이 믿기지 않는 현실을 이제는 받아들이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주인을 잃은 러닝머신 위에 운동화 한 켤레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배우였던 25살 지한 씨의 운동기구입니다. 집안 곳곳에 여전한 지한 씨의 흔적들. 빨리 데뷔하게 해달라는 누나의 글도 보입니다. 1살 터울 동생을 보낸 가영 씨는 참사 이후 휴학했고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일도 그만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지한이가 다니지 못한 학교를 제가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지한이가 하고 싶어 했던 거를 제가 하는 게 너무 미안해서 죄송합니다. 동료 유가족들을 만나 소통하는 것 외에는 삶의 여정이 사실상 중단돼 버린 겁니다. 우리도 평범하게 살던 대한민국 국민인데 뭔가 버려졌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저희 유가족 분들이랑 같이 있으면 힘이 나거든요. 지한 씨의 방 역시 참사 전과 똑같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쓰던 책상과 연습하던 대본집, 지한 씨의 키를 재려고 벽에 한 낙서까지 그대로입니다. 그냥 청소기로 바닥만 했지 여기 눈 감고 들어올 수가 없어가지고. 연기 연습을 하며 새벽에 들어오던 아들 생각에 여태껏 하루도 보일러를 끄지 못했습니다. 이 스탠드는 하루도 끈 적이 없고 자기 방에 들어왔을 때 깜깜할까 봐 한 번도 끈 적 없어요. 유족들이 희생자들을 떠나보내지도 파괴된 삶을 복구하지도 못하는 건 전혀 해결된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과도, 수사도, 책임 규명도 그렇습니다. 몰랐으면 된다는 게 화가 나고요. 몰랐다고 하면 죄가 없고 책임이 없다는 게, 다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몰랐으면 되니까요. 억울한 아이들의 한을 풀어주고 싶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왜 갔느냐가 아니라 왜 돌아오지 못했느냐를 기억할 수 있게 추모의 공간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네, 늘 그렇듯이 참사는 이렇게 희생당한 한 사람의 세계를 앗아갔을 뿐 아니라 그 가까운 이들의 삶 역시 무너뜨렸습니다. 위로의 마음, 다시 일어서길 응원하는 마음을 모아 오늘은 유족들 이야기 먼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또다시 주저앉히는 말과 행동이 참 질기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참사 직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2차 가해라는 또 다른 참사를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구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희생자 유족들과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려는 시민들을 비난하는 현수막들은 오늘도 시민분향소 주변에 걸려 있습니다. 유튜브와 SNS, 포털 댓글 등 온라인에서도 혐오 표현 등 2차 가해가 심심찮게 발견됩니다. 헬로윈 축제를 즐기러 간 게 문제라면서 정부의 책임을 묻지 말라고 따지거나 순직과 비교하기도 하는 등 주로 피해자와 유족들을 비난하는 내용들입니다. 유족들로선 또 하나의 참사입니다. 참사를 2번을 겪고 있습니다. 자식과 가족을 잃어버린 것과 유가족을 향한 끊임없는 모욕과 조롱으로 인한 일부 지방의원과 국회의원, 심지어 장관과 총리 등 고위공직자까지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가 비판을 받았습니다. 생각이 좀 굳건하고 치료를 받겠다, 좀 이런 생각들이 더 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정말 소중한 2 친구의 죽음이 자기 관리 못해서 죽은 것인 것 마냥 그렇게 비춰진다는 게 힘들어했었어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도 정부와 언론의 2차 가해 차단 노력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재난의 상황과 피해자 고통에 대해서 공감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순수한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경우. 그런데 이 토론회를 생중계하던 유튜브에도 2차 가해성 댓글이 잇따라 달려 댓글창이 폐쇄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수사해 검찰에 넘긴 악성 비방 관련 위법 행위는 지금까지 8건에 불과합니다. 한편 유족들은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할 공간을 서울 광화문 광장에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서울시는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어렵다며 녹사평역 지하 4층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는 유족협의회가 내일 오후 참사 100일 시민추모제의 광화문 광장 개최를 신청한 것도 사전에 신청한 단체가 있다며 반려했습니다. MBC 뉴스 구나인입니다. 10월 29일 이태원, 그날 밤을 둘러싼 의문은 아직 다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인파가 몰렸던 이태원은 그날 밤 휴대전화가 제대로 터지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통신장애로 구조에 어려움을 겪자 통신 3사에 중계기를 더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날 밤 이태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고가 터지자 119 구급차 142대, 수도권 14개 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 그리고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가 제대로 터지지 않았습니다. 구조 요청은 물론 생사를 확인하는 안부 전화까지. 밤 10시에서 11시 사이 이태원동에서 신호가 잡힌 휴대전화는 12만 2천 대, 이태원 인구의 7배였습니다. 재난의료지원팀은 통신장애로 팀원들 사이에 소통이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현장 소방관들은 중계기 증설을 요청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곧바로 이동통신 3사 상황실과 관제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압사 사고가 발생해 사망자들이 많다. 휴대전화도 잘 안 터진다며 중계기를 빨리 추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5분 뒤 LGU+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중계기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SKT와 KT는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통신은 여전히 잘 터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가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서 카톡 상황 공유방에 올리려고 했지만 통신 불량으로 전송되지 않았습니다. LGU+는 당시 소방당국의 전화를 건물 관리 직원이 받아서 잘못 대처했다며 협력업체 직원의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SKT는 저녁 6시부터 트래픽 분산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었고 당시 현장에 출동했지만 통신에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KT는 소방 요청을 받고 중계기를 배치했다고 밝혔지만 중계기가 배치된 시각은 2시간이 지난 새벽 2시였습니다.
인파가 많이 몰린 상황에서 참사가 발생했을 경우,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통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통신 3사 같은 민간에서도 이 재난 수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방법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정부는 민간 통신망과 별도로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해놨습니다. 전용 기지국과 단말기 등 1조 5천억 원이나 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 전용 통신망은 딱 3분 15초만 사용됐습니다. 공무원들이 사용법을 잘 몰랐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MBC 뉴스 손한입니다. 65세부터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게 된 지가 40년이 다 돼갑니다. 이 무임승차 제도는 고질적인 적자의 주 요인이 되어왔지만 정부든 지자체든 고령층의 반발을 우려해 쉽게 손대지 못했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먼저 공을 쏘아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대구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걸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권윤수 기자입니다. 하루 평균 54만 명 이상 이용하는 대구 시내버스. 오는 6월부터는 70세 이상 노인은 무료로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홍 시장이 어제 자신의 SNS에 도시철도 무임승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무임승차 나이를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높이는 걸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유엔 발표 청년 기준도 언급하며 66세부터 79세까지 장년, 노인은 80세부터라고 덧붙였습니다. 홍 시장이 무임승차 연령 상향 검토에 나선 것은 버스 무임승차로 인해 발생할 적자를 도시철도 부분 수입을 늘려 손해를 줄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2021년 기준 대구 도시철도의 적자액은 1,935억 원으로 이 가운데 65세 이상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이 20% 정도 차지합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나이 상향에 대해 시민들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우리 자식들 세금 다 내야 되는 기고 난 그게 걱정이다. 나도 지금 나이는 다 돼가지만은 경제력이 있는 층도 이제 연령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실제로 높여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갑자기 혜택이 없어질 연령대를 위해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65세 같으면은 대방 70세를 딱 올린다 하면은 그거는 5년 대방 올리쁘잖아요. 그거는 문제 안 되겠어요. 네, 대구시는 65세 이상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이렇게 대구에서 먼저 시동을 걸자 지하철 적자가 계속 쌓이고 있는 서울시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제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며 무임승차 제도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SNS에 올린 글입니다.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 이제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며 무임승차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무임승차 제도를 일부러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기준으로는 연령, 소득계층, 그리고 이용시간 등을 꼽았습니다. 개편의 이유로는 급격한 고령화를 들었습니다. 머지않아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되고 100세 시대가 되는데 이대로 미래 세대에게 버거운 부담을 지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현재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무임승차 제도는 국가 복지정책으로 결정되고 추진된 일이라며 기재부가 뒷짐지고 있을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재부가 생각을 바꾸어서 올해 중에라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선회해 준다면 지금 논의되는 인상폭을 조정할 수도 있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무임승차 제도를 이용 중인 노인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지하철 요금이 올라버리면 나이 드는 사람은 많이 활동이 줄어들 것 같아요. 활동이 부족하면 건강 상태도 안 좋아지고. 노인들이 날마다가 아니고 일주일에 2번도 좋고 3번도 좋고 횟수를 줄였으면 좋겠어요. 오 시장은 노인단체들과 대화를 시작했다며 다음 달 중순으로 토론회 일정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에게 도시철도를 무상 이용하도록 한 노인복지법 조항을 두고 70세 이상으로 해석해도 문제없다는 대구시와 달리 서울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법의 연령 기준과 100% 할인율까지 규정돼 사실상 강제 조항으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또 서울 지하철이 수도권과 충청권까지 연결된 만큼 서울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네, 이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 결국은 점점 불어나는 지하철 적자 때문인데요. 경제팀 김아영 기자에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먼저 대안으로 거론되는 게 무임승차 나이를 65세에서 70세로 지금 높이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되면은 서울의 경우에 지하철 적자가 얼마나 줄어듭니까? 네, 65세에서 5살 상향하면 이제 70세 미만이신 분들은 성인 요금을 내고 탄다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계산해봤을 때 연간 1,524억 원의 적자가 줄어든다 이런 계산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건 아니고요. 네. 서울교통공사가 추정한 액수인데요. 무임승차 대상 중에 65세에서 70세 사이이신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네. 이분들이 요금을 내시면 연간 무임승차 적자액의 40% 정도가 메꿔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40%면 꼭 꽤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 자, 대구 홍준표 시장은 70세 검토를 이제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세훈 시장도 제도 개편하겠다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자체들이 사실 그동안 그 정부가 무임승차 손실분을 좀 보전을 해달라, 메꿔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지자체장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게 한편으로는 정부에 대한 본격적인 압박이 시작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난방비 같은 공공요금 인상 때문에 네. 국민들의 우려도 조금 많아졌고 그래서 정부도 지자체에 이런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오 시장이 지하철 무임승차 이슈로 정부의 타협을 압박하고 나선 모양새긴 하죠. 정부가 적자를 어느 정도 보전을 해주면 요금 인상할 때 조금 덜 할 수도 있다. 뭐 좀 늦춰질 수도 있다 이런 것 같은데 그러면은 기재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원을 한다고 하면 서울만 해줄 수는 없을 거고 다른 시도의 그 지하철 요금도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나선 안 된다. 이게 기재부의 논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속초 같은 곳에는 지하철이 없지 않습니까? 건설은 국고로 해줬으되 운영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달라 이런 입장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 갈등이 지속이 되면은 이 공이 또 정치권으로 넘어오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계속해서 덮고 갈 수 없다고 본 거고요. 네. 사실 고령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최근에 국민연금 고갈 문제도 떠오르고 있는 만큼 이 무임승차 문제에 대해서도 풀어야 할 숙제가 돼버렸습니다. 네. 다만 내년에 총선이 있어서 이른바 노인층, 그러니까 고령층의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걸 풀지 않으면 또 젊은 층과의 세대 갈등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의견들을 모으고 조율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 이 무임승차 문제가 꽤 오랫동안 세대 간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는 대표적인 이슈라서 정치권도 쉽고 또 명쾌하게 답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김아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만에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 그리고 감찰 무마 등 조 전 장관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면서 즉각 항소했습니다. 먼저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원은 3년에 걸친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조국 전 장관에게 유죄,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되면서 각종 의혹이 불거진 지 3년 반 만입니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세 가닥. 먼저 아들과 딸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판단은 유죄였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나 동양대 표창장 등이 위조된 걸 알고도 입시에 썼다고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대학 교수이면서도 수년 동안 입시비리를 반복해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시 여권 인사였던 유재수 부산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시킨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정치권 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청와대 특별감찰을 막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청와대 비서관 시절 딸이 받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은 청탁 대가로 받은 뇌물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만 장학금이 실질적으로 조 전 장관에게 건네진 돈은 맞다며 김영란법을 어겼다고 보고 장학금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차명 주식이나 펀드 투자 의혹 등은 조 전 장관이 개입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는 없다며 법정 구속하진 않았고 조 전 장관은 즉각 항소했습니다.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게 진솔하게 2심에 항소하여 무죄를 바치겠습니다. 딸의 입시 비리로 이미 징역 4년이 확정된 부인 정경심 교수는 아들의 입시 비리로 징역 1년이 추가됐습니다. 감찰 무막 공범인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겐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한 뒤부터 당시 여당과 야당, 검찰이 가세한 공방은 말 그대로 전국을 뒤흔들었죠. 조 전 장관은 검찰이 부당하게 표적 수사를 했다면서 압도적인 검찰권 행사에 무력했다고 호소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정당한 검찰권 행사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김상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문재인 정부는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던 법무검찰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사모펀드 투자와 부동산 거래 의혹,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입시 비리 의혹까지 전 가족을 둘러싼 거센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3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청 앞에선 주말마다 엇갈린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결국 임명 35일 만에 물러난 조 전 장관은 부인과 함께 법정에 세워졌습니다. 조 전 장관은 3년에 걸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정치적인 이유로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느슨한 기준에 대해 반성한다면서도 검찰과 언론에 무차별적 공격을 받으며 하루하루가 생지옥 같았다고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검찰의 공소권 행사는 정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기소가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할 수 없고 공소 사실도 특정됐다고 판시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당초 가장 큰 의혹이었던 사모펀드 의혹은 모두 무죄로 결론났다며 거듭 부당한 검찰권 행사를 비판했습니다.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아들 조 씨가 다닌 연세대 대학원은 조 전 장관 판결이 확정된 뒤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4년에 걸친 조국 대전은 일단락됐지만 법원 앞에선 여전히 엇갈린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유죄 판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사필 귀정이라면서 민주당도 사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아무런 반응도 내놓지 않았지만 내심 당황해하는 분위기인데요. 조국 사태로 내부 갈등을 겪었던 정의당도 침묵했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다퉈 논평을 쏟아냈습니다. 당 지도부도 대변인도 전당대회에 뛰어든 당대표 후보들도 저마다 논평을 냈습니다. 재판에는 진실과 팩트가 제일 중요한 것이지 무슨 주장이나 진영 논리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새삼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민주당도 사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조국 수호 대열에 섰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섰고 대저해야 합니다. 조국 수호 세력이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수호에 나섰다며 이번 판결을 반면교사 삼으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제명 수호를 외치며 방탄을 위한 장외 집회를 대대적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행태를 계속하려고 합니까? 김기현, 조경태, 윤상현 등 당대표 후보들도 페이스북에 죄 지으면 벌 받는 건 당연하다며 한마디씩 보탰습니다. 민주당은 공식 반응을 전혀 내놓지 않았습니다. 한 최고위원은 당황스럽다며 할 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마음이 무겁고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법조인 출신 의원은 흐름을 보지 않고 검찰 말만 들은 것 같다며 속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하지 않고 침묵했다가
민주당 이중대라는 비판과 함께 집단 탈당을 겪은 정의당도 따로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요즘 끝을 모르고 오르는 물가에 전기, 가스 요금까지 폭등하면서 서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죠. 특히 전기 난방에 의존하는 시설 농가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부담이 큰데 요금이 또 오른다고 하니까 농사를 포기하는 곳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파릇파릇 싱그런 상추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 비닐하우스 규모는 900제곱미터. 그런데 상추 위쪽 딸기 재배장은 텅 비었습니다. 줄기가 자라고 딸기가 맺혀야 할 시기이지만 새싹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농가는 해마다 가을이면 딸기를 심어 8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왔지만 올해는 딸기 농사를 아예 포기했습니다. 전기 난방 비용이 감당 못할 정도로 오른 데다 등유값에 비료값, 인건비까지 줄줄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자재값, 농약값, 비료값 다 올라가는데 인건비도 올라가고 생산을 해도 농민들의 호주머니가 많이 비는 거죠. 튤립과 라넌큘러스를 키우는 꽃 재배 농가. 원래 4월부터 피는 꽃이지만 사계절 내내 꽃 시장에 납품하기 위해선 하우스 실내 온도를 15도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청구된 전기요금이 1년 전보다 2배 넘게 올랐습니다. 600평 정도 전기 다 가온했을 때 한 달에 한 12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올해는 한 달에 한 270만 원 정도, 2배 넘게 올랐습니다. 결국 실내 온도를 평소의 절반으로 낮추기로 하면서 꽃 출하량도 줄여야 할 처지입니다. 이 튤립 한 송이 가격이 600원입니다. 이 튤립을 4,500송이를 팔아야 전기요금을 겨우 메울 수 있습니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재작년 킬로와트 시당 34.2원이었다가 지난해 46.5원으로 35.6% 오른 데 이어 이달부터 50.3원으로 또 올랐습니다. 그에 비해 농산물 가격은 오르지 않다 보니 적자 경영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치솟는 공공요금에 생산비는 느는 반면 수요는 줄어드는 이중고를 겪으며 시설하우스 농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들도 이제 버티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급식소 이용자들은 계속 늘고 있지만 한 끼 급식 단가는 4,000원에 불과해서 식단 짜기가 만만치가 않다고 하는데요. 김지혜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노인들에게 하루 한 끼,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무료 급식소. 점심시간이 되려면 아직 1시간은 더 남았지만 두꺼운 외투를 입은 노인들이 건물 앞에 줄을 지어 서 있습니다. 하루 80인분의 음식을 준비하지만 100명 넘게 사람이 몰릴 때도 있습니다. 체크를 해야지 이제. 그냥 하면 좀 막 들어가자. 서로 다 들어가려고 그러잖아. 또 다른 급식소도 상황은 마찬가지. 주방 바깥은 급식을 기다리는 노인들로 어느새 가득 찼습니다. 식판 가득 담긴 음식을 눈 깜짝할 사이 뚝딱 비웁니다. 1년에 300일 놓을걸? 혼자 하는 놈이 이렇게 해주는 것만 고맙지 뭐. 지자체는 만 60살 이상, 기초 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어르신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데 한 끼 급식 단가는 4,000원입니다. 급식소는 계절 과일이나 고기 등을 많이 제공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최근 식재료 물가가 크게 오르다 보니 이마저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보조금이나 1인 식대는 작년과 동일한데 저희 식재료비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 식사 원하시는 어르신들 인원은 계속 늘어가고 있어가지고 게다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부식 등을 제공해주는 후원도 크게 줄었습니다. 고령화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양질의 식사를 통한 건강관리 등 노인복지 사업의 관점이 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양실조나 결식 위험에 노출될 그런 어려운 분들에 대한 노인 급식비에 대해서 세밀한 관심을 갖고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 의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대전에서 무료 급식을 이용하는 노인은 연간 75만여 명. 요즘 같은 고물가에 이들의 식탁이 더욱 부실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 취약계층들은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생활고를 겪던 70대 어머니와 40대 딸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빚에 시달리면서도 월세 한 번 밀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집주인에게 폐를 끼쳐서 미안하다는 글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70대 어머니와 40대 딸은 경기도 성남의 다세대 주택 1층에서 월 50만 원에 새 들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9일 이들 모녀와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집주인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는데요. 이곳에는 숨진 모녀가 함께 발견됐습니다. 방 안에서는 패 끼치고 싶지 않고 집주인에게 미안하다는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남은 계약 기간 8달의 월세는 보증금으로 차감해달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생활고를 비관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모녀는 수년간 월세뿐 아니라 전기료와 수도요금도 밀린 적이 없었습니다. 때때로 워낙에 잘 주고 막 딱 쌀도 한 자루 주시고 막 이러니까. 하지만 자영업을 하며 생계를 책임져 왔던 딸은 최근까지 적지 않은 빚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딸이 뭐 이렇게 융자를 많이 얻었다고 그 소리는 들었어.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한부모 가족으로서 매달 양육비 2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자녀가 성인이 돼 독립하면서 그마저도 끊기자 더 힘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상반기에 이제 미성년이 아니게 되면서 중단이 됐고요. 한부모 가족 지원이 중단됐을 때 따님이 취업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도 관할 지자체는 모녀의 거주지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데다 과거 살던 곳에서도 주거지 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던 겁니다. 사시에서도 그 주소 거소불명 불명자로 돼 있다고. 정부는 위기 가구를 더 적극 발굴하기 위해 작년 말부터 질병과 채무, 고용, 체납 등 약 40종의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남 모녀처럼 연체 기록이 없는 경우는 위기 가구 파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도를 보완해도 사각지대가 드러나는 사이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안타까운 죽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엄마가 사흘간 집을 나간 사이 홀로 방치돼 지난 2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2살 남자아이는 굶어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숨진 아동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상처나 골절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장시간 음식물을 먹지 못해서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의 엄마인 20대 여성은 돈을 벌러 나갔다가 귀가가 늦었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이 여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오늘 마감됐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실과 친윤석열계로부터 노골적인 비난을 받아오던 안철수 후보가 오늘 작심하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해도 너무한다. 윤심팔이 그만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선거전이 점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 1면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안철수는 윤심이 아니다라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안철수 후보를 사실상 지지하지 않는다는 걸 공개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윤핵관과 김기현 후보는 오늘도 안철수 후보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께서는 인수위 당시에 연락도 없이 업무를 갖다가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안철수 후보하고는 단독으로 만나본 적이 없다. 같이 식사한 적도 없다. 차를 마셔본 적도 없다 하는. 안철수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해도 너무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당원들께서는 최근 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단적인 이전 투구에 대해서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전당대회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안철수는 윤심이 아니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 측이 내세운 천하람 후보도 윤핵관 공격에 가세했습니다. 이런 간신배들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윤핵관들이 우리 정치권에서 퇴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당대표 말고도 최고위원들을 선출합니다. 최고위원 선거도 친윤 대 비윤의 구도가 뚜렷해졌습니다. 18명 후보들 중 상당수가 친윤석열 계지만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허은하 의원과 김용태 전 최고위원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양강 구도의 이준석계까지 친윤이냐 비윤이냐를 놓고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힘 선거는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작년에 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을 신설하려고 할 때 경찰 내부의 반발이 거셌고 총경들이 나서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었죠. 이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쿠데타에 빗대어 가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어제 총경급 인사가 났는데 공교롭게도 이 경찰서장 회의에 참석했던 총경들이 대거 한직으로 밀려났습니다. 보복 인사 논란이 일고 있고 경찰 조직이 완전히 굴복했다는 자조 섞인 비판도 경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경찰 내부망에 올라온 상반기 총경급 정기 인사 발령 공지입니다. 하루 만에 200개 가까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유치찬란하고 소인배적인 행태, 인사 보복 전쟁이라는 비판이 대부분입니다. 두렵고 공포스럽다, 실망을 넘어 처량하기까지 하다 같은 반응들도 많습니다. 작년 여름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었던 총경 상당수가 사실상 좌천됐다는 반발이 나온 겁니다. 일단 일선 경찰서장 또는 지방청에서 형사과장 등을 지낸 총경들이 대거 112 상황팀장으로 발령됐습니다. 보통 한 단계 아래인 경정급 또는 갓 승진한 총경이 맡던 직무입니다. 112 팀장으로 발령된 총경 중에서는 경정인 실장 밑으로 가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문책 인사죠. 100% 보복성 인사죠. 운전 밑에 총경이 있는 거예요. 과장 자리에 전부 다 승진 후보자를 계장 자리 아주 고참 총경들을 놨어요. 경찰국 반대는 물론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견을 냈던 총경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청 수사구조 개혁팀장을 맡았던 이은혜 총경은 경찰인재원 교육센터장으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과거 1인 시위를 했던 이지은 총경은 전남경찰청 112 팀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수사구조 개혁팀은 이번 인사로 폐지됐습니다. 충남부 인사 사람들 문책하려고 아마 늦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는 돌았었거든요.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총경 복수직급제 시행에 따른 인사였다면서 능력과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정뿐 아니라 총경도 한 직위에 부임할 수 있게 된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회의 주도자인 유사명 총경에 정직 3개월 중징계가 내려진 상황이어서 보복 인사 논란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찰서장 회의 당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쿠데타에 빗대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대통령실이 역술인 천공의 관저 개입 의혹을 제기한 전 국방부 대변인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어제 이 의혹을 보도한 뉴스토마토와 한국일보에 기자 4명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이 현직 기자를 직접 고발한 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이기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역술인 천공 공관답사, 남영신 총장이 털어놨다. 경제신문 뉴스토마토의 일면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결정 과정에서 천공,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윤핵관 의원이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사전 답사했다고 썼습니다. 한국일보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책 내용을 처음으로 보도했습니다.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이 기사를 쓴 뉴스토마토 기자 3명, 한국일보 기자 1명을 명예훼손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또 남영신 전 육군 참모총장에게 이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도 고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역술인이 의사결정에 참여했다는 식의 가짜 의혹은 공무원들과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소한 증인이나 영상 등 객관적 근거라도 있어야 하는데 거짓 의혹만 되풀이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의혹을 처음 제기한 부승찬 전 대변인은 떳떳하다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당시 CCTV 본인들이 명명백백히 밝혀서 우리는 깨끗한 정부고 그런 민간의 개입이 전혀
없다 이렇게 밝혀버리면 더 신뢰하는 정부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무조건 가짜라고 우기고 고발로 입막음을 시도한다고 덮일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손바닥에 임금 왕자를 쓰고 토론에 나오는 등 무속과 관련된 온갖 구설에 올랐던 대통령 부부라는 점에서 더더욱 투명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현직 기자를 직접 고발한 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무속 논란이 다시 커지는 걸 차단하겠다는 뜻이 담긴 강경 대응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도심과 떨어진 산골 지역에는 택배를 주문해도 거리 때문에 늦게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늦게라도 받으면 다행인데 요즘엔 택배 비용이 올라서 집 앞까지는 아예 배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상당수가 고령층인 산골 마을 주민들의 불편이 더 커졌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한 택배 대리점 앞에 배송되지 않은 상자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배송지는 주로 10km가량 떨어진 산골 마을들입니다. 그런데 아직 배송 전이지만 이미 배송된 상태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택배와 달리 수령인들에게 전화나 문자로 연락해 직접 찾아가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산골 마을이라 멀다며 집 앞으로 배송을 안 해주는 겁니다. 목욕탕 앞에 찾아가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연락도 없고 그래서 여름에는 택배가 뭐 오면 신선식품은 빨리 배달이 되는데 배달이 다 상해버려요. 택배 한 개당 800원을 받는 배송업체는 산골 마을의 경우 택배량에 비해 거리가 멀고 시간도 많이 소요돼 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기 보통 한 10개에서 12개 와요 하루에. 마을 하나에 거기 깊은 데다가. 그러니까 이 기름값이 안 나오지 거기 들어가면. 배송업체는 자신들의 택배 물량 일부를 직접 우체국 택배로 보내는 자구책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거는 저희가 우체국으로도 붙여주면 저희 돈을 내서 그냥 4,000원을 내도 그냥 그치는 게 낫지 뭐가지 갔다 오는 시간이면. 해당 면지역은 2014년 인구 5,800명에서 해마다 줄어 지금은 5,000명 선 붕괴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 속 택배 서비스조차 받지 못하는 산골 마을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인구 소멸이 우려되는 지방의 도시 중에는 핵심 산업이 쇠퇴하면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탄광도시로 이름을 날렸던 태백시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30년 가까이 인구가 줄어들면서 지난해엔 인구 4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기피시설로 여겨지는 교도소까지 유치하면서 인구를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김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백시청에서 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한 야산입니다. 44만여 제곱미터 면적에 수용자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정시설이 5년 뒤 들어설 예정입니다. 교정 공무원 500명에다 가족 등을 합치면 1,300여 명 넘는 인구가 유입될 거란 예상인데 3만 9천 명인 태백시 인구를 감안하면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기피 혐오 시설을 왜 유치하느냐는 반발도 있었지만 눈앞에 닥친 지역 소멸 위기가 더 큰 걱정입니다. 서울경찰이나 아니면은 식당이나 뭐 환경미화원 같은 것도 태백 지역 내에서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법무부하고 태백시에 협약을 하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도소 유치뿐 아니라 한 명의 청년이라도 더 데려오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정착을 위해 살 집을 제공해 주거나 산에 둘러싸인 그런 주변 환경들, 지역 자연 환경들이 저한테 되게 크게 메리트로 다가와서 마을 지역 주민분께서 집을 내주신다고 해서 태백 지역의 특색을 살려 광산 문화를 만드는 청년 공간 사업은 3년째 1,000명 이상이 거쳐갔습니다. 태백에서도 이주를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일거리가 있는지 먹거리가 있는지를 실험을 했는데 2분 정도는 지금 이주를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관계 인구로 계속 이제는 저희가. 하지만 일자리 부족이라는 거대한 벽을 뛰어넘기는 역부족입니다. 남은 탄광도 광부 인원을 줄이면서 일자리가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LNG 발전소 가동에다 티타늄 광산 개발까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사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석탄 산업이 유지되던 30년 전 8만 명에 육박했던 인구는 10년 전 5만 명 선이, 지난해에는 4만 명 선이 무너져 전국 시 단위 지역 가운데 가장 적은 인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은 인구 절벽의 위기에서 태백시의 고민이 어느 곳보다 깊은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중국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 풍선형 정찰 기구가 미국 본토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전투기로 격추까지 검토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중국 정부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주차장에서 바라본 하늘에 달옆으로 저 멀리 하얀 점이 보입니다. 확대해보니 동그란 모양이 마치 풍선 같습니다. That's the moon. Well, what the heck is that? And according to my little planet guide, it's not a planet. 영상이 촬영된 곳은 미국 몬태나주. 이곳에는 미국의 전략 핵미사일 경납고인 암스트롬 공군기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 물체를 중국이 보낸 열기구 모양의 고고도 정찰기구로 보고 F-22를 출격시켜 격추까지 검토했습니다. 필리핀을 방문 중인 오스틴 국방장관이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보고를 받은 바이든 대통령이 군사 대응을 언급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버스 세대 크기의 기구 잔해로 인한 민간 피해가 우려된다는 군 수뇌부의 만류로 격추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 기구를 통해 군사 정보뿐만 아니라 위성으로는 얻기 어려운 신호 정보를 수집해 미국 내 통신 네트워크망을 들여다봤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They're looking at our cell phone traffic, looking at our radio traffic. They're looking at the government's command and control networks. 미국 정부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거라며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我们正在了解核实情况，希望双方能够共同冷静谨慎处理。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이틀 앞두고 이뤄진 이번 발표를 놓고 미국이 먼저 기선 잡기에 나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국내에서도 이르면 다음 달부터 애플의 간편 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회사들이 필요한 절차를 지킨다면 애플페이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걸 관련 법령 해석을 통해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애플페이는 아이폰이나 애플워치에 신용카드 정보를 미리 등록해서 사용하는 비접촉 방식의 간편 결제 시스템인데요. 이에 따라 국내 스마트폰의 약 30%에 달하는 아이폰 이용자들이 실물 카드 없이 휴대전화만 갖고도 결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미 아마존 밀림의 원주민들이 심각한 질병과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MBC 다큐멘터리 아마존의 눈물에서도 지적됐던 문제인데 바로 불법 금 채굴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신정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갈비뼈가 드러날 만큼 앙상하게 마른 아기가 아빠 품에 안겨 칭얼댑니다. 병원 곳곳에 설치된 해먹마다 굶주림에 지친 아이들이 가득한데도 산소 호흡기에 의존한 야윈 아이들이 비행기로 끊임없이 이송됩니다. Muito bueno para estar no tenão. Aí cada muito bairro morreu. Tudo não morreu. 이들은 브라질과 베네수엘라 접경 아마존 밀림에 사는 야노마미 원주민들. 최근 4년 사이 이 부족에서 5살 미만의 어린이 570명이 숨졌고 주민 대부분이 심각한 질병과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원인은 불법 금 채굴입니다. 채굴업자들이 외부와 단절된 채 생활하던 원주민들에게 말라리아 등의 전염병을 옮겼고 금 채굴 과정에서 사용한 수은으로 인해 아마존강을 심각하게 오염시켰습니다. 숨진 어린이들의 사인 또한 대부분 수은 중독과 말라리아 같은 질병이었습니다. O povo Yanomami, durante 4 anos, a gente só vivemos chorar. A gente já pedimos várias vezes socorro e não chegou. 야노마미족의 이런 사정은 10여 년 전 MBC 다큐멘터리 아마존의 눈물에서도 조명됐습니다. 금광 곳곳에선 발전기 기름과 수은에 오염된 물이 흘러나옵니다. 원주민들은 금광으로 인해 노랗게 변한 강을
죽음의 강이라고 부릅니다. 불법 채굴업자들은 보소나루 전 대통령 시절 기존의 4배 수준인 2만 명까지 급증했습니다. 아마존 개발을 주장한 전 정권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불법 채굴도 눈감아줬기 때문입니다. 새로 취임한 룰라 대통령은 전 정권이 저지른 계획 범죄이자 대량 학살이라고 비난했습니다. tivesse vergonha e viesse aqui uma vez, quem sabe esse povo não tivesse não abandonado como está. Sabe, nós vamos levar muito a sério essa história de acabar com qualquer garimpo ilegal. 브라질 당국은 이 지역에 의료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공군을 동원해 원주민들에게 먹거리와 생필품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정연입니다. 지난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화제 장면이 있었죠. 나무조연상 시상자로 나선 윤여정 배우가 부른 배우, 청각장애인이었습니다. 윤여정 씨는 수어로 축하를 건네고 배우가 수상 소감을 전할 수 있도록 트로피를 건네받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수화가 아닌 수어라고 하고 수어를 한국어와 동등한 공용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기념하는 3번째 한국 수어의 날을 맞아서 유서영 기자가 청각장애인들의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농인남매의 성장기를 다룬 영화. 햄버거 가게에서 한 직원의 실수로 고객이 항의를 하자 사장이 아르바이트생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사실 저 친구가 청각장애인이거든요. 그래서 주문 받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농인이 겪는 각종 차별을 실감나게 연기한 13년차 배우 김리우 씨는 실제 농인입니다. 하지만 그가 출연한 영화는 단편 영화 2편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영화에서 농인 배역을 비장애인 배우들이 맡고 있어 김 씨의 역할이 통역과 자문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모델로 활동 중인 김혜원 씨도 촬영 현장에서 수어를 모르는 제작진들과 수시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수어에는 손동작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농인들조차 수어를 배우기 어렵단 겁니다. 방문자 호출입니다. 확인해 주세요. 초인종을 누르자 호출벨에 불이 켜집니다. 17년 전 세워진 이곳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어로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안학교입니다. 여기서는 상대의 입술 모양으로 이해하고 어눌하게 소리를 내는 구화가 아닌 수어 교육 그 자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잘 보는 사람이고 잘 보기 때문에 보이는 언어인 수어를 쓰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내가 이 언어를 선택했는데 하지만 이렇게 농인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교육기관은 전국에 14개뿐. 경상도나 충남 대전권에는 아예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농인 교육기관조차 수어 교육보다 의무교육 과정 이수가 목표여서 대부분의 교사들이 수어를 모른다는 겁니다. 국내 농인 수는 41만 명. 농인에게 수어는 세상과 소통하는 도구이지만 배울 곳도 쓸 곳도 부족한 현실입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올 시즌 후 빅리그 진출을 사실상 예약한 키움의 이정우 선수는 이미 많은 메이저리그 구단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훈련장에 샌프란시스코 스카우트가 방문해 적극적인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키움의 스프링캠프 훈련장에 한 외국인이 등장했습니다. 한동안 먼발치에서 이정우의 훈련 장면을 유심히 지켜보는데요. 샌프란시스코 구단 스카우트였습니다. MBC 취재진이 만나 몇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구단과의 계약 관계 때문에 정식 인터뷰는 안 된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정우가 실내 타격장으로 이동하자 함께 자리를 옮긴 이 스카우트.
이정우가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을 만큼 노골적으로 타격 장면을 응시했습니다. 단순한 훈련장 방문일 수도 있지만 샌프란시스코 팀 상황을 들여다보면 이정우는 매력적인 영입 카드입니다. 지난해 규정 타석을 채운 외야수가 야스트렘스키 한 명뿐이었던 샌프란시스코. 그마저도 2할 때 초반 타율로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외야수를 영입했지만 부상이 잦았던 선수들이어서 장기적인 대안으로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어쨌든 이정우에 대한 메이저리그의 관심은 갈수록 더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키움은 지난 가을 야구에서 돌풍을 일으키고도 아쉬운 수비로 우승의 꿈을 이루지 못했는데요. 3년 만에 다시 합체한 러셀과 김혜성의 키스톤 콤비로 정상을 노리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에서 박재용 기자입니다. 키움 스프링 캠프에 익숙한 얼굴이 돌아왔습니다. 2020년 함께했던 러셀이 멕시코 리그를 경험한 뒤 다시 합류했습니다. 눈에 띄게 우람해진 체격만큼 자신감도 커졌습니다. Yeah, I feel really confident. 99.9. Yeah, I mean, last year we had 90 games. I hit 24 home runs. The power is definitely up there. 그동안 비빔밥을 종종 즐기며 한국을 그리워했다는 러셀은 3년 만에 키스톤 콤비로 다시 만난 김혜성과 호흡을 맞출 생각에도 들떠 있습니다. 단순한 동료 이상의 끈끈함을 말할 정도입니다. That's a secret between us. Secret only best friends say. 김혜성도 러셀과 함께 만들 명장면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비밀이죠. 비밀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핸들링도 워낙에 좋은 선수고 움직임도 좋고 수비 범위도 넓기 때문에 같이 야구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년 전 러셀의 영입으로 좌익수까지 경험해야 했던 김혜성은 이후 유격수와 이루수로 골든글러브를 수상하는 반전 끝에 이제 러셀과 함께 우승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넘치죠. 넘쳐 흐르기 때문에 정우와 같은 마음이고 올 시즌 무조건 우승해야 된다는 각오가 남다릅니다. 불안한 내야 수비로 지난 한국 시리즈 우승을 놓쳤던 키움. 새롭게 결성된 키스톤 콤비를 앞세워 창단 첫 우승에 다시 도전합니다. 애리조나에서 MBC 뉴스 박재용입니다. 장대 높이 뛰기 세계 기록 보유자 두플랜티스가 올 시즌 첫 대회부터 6m 10을 넘었습니다. 2위와의 격차가 무려 19cm네요.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이번 주말 바깥 계획은 세우셨나요? 봄의 시작을 알린다는 절기 입춘에 맞춰서 추위는 점차 풀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아침까지는 오늘만큼 춥겠지만 낮부터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서겠고요. 이번 주말 내내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의 하늘이 맑아서 달맞이도 가능하겠는데요. 이번 대보름은 올해 뜨는 보름달 가운데 가장 작은 미니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전국에 산불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과 경상도 그리고 광주 등지에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불씨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의 하늘 종일 맑겠고요. 중서부 지방은 미세먼지가 쌓일 수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5도, 춘천 영하 9도, 대전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5도, 광주와 대구 7도, 부산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화요일에는 영동 지방도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